이제 내년도 준비할 스타트라고 해야 되겠나요? 이제 그 출발점이라 볼 수 있는데, 어, 이제 대장정 시작입니다. 문제풀이로서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어, 아강기입니다. 아강기랑 말이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낯설었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좀 친한 것 같아요. 실제 요 앞에 나와 있는 말 보니까 60, 그죠? 어, 73.8, 73.8 확보한다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이보다 좀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도 기본 점수는 받아요. 물론 우리가 합격이 필요한 점수보다는 조금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이게 출발점이잖아요. 이게 돼야 뭐 그 다음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기본 점수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대부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도움되는 아마 강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항이 근데 다소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41문제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문제풀이로 따지면 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1시간에 10문제 정도를 적정하게 봐요. 뭐 하루에 할 수 있는 한도가 40문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 되면은 40문제면은 4, 8이니까 약 320문제 정도가 가장 적절한 문제예요. 그래서 적절성을 따지기보다는요. 일단은 좀 뭐 기출 문제를 많이 좀 일단은 좀 선보여야 되겠다라는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복적 문제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유사한 문제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은 좀 빨리 지나가도 될 것 같고,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벗어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중요한 게 우리가 선별할 때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기출 문제 중에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가치 없는 문제, 일회성인 문제, 또 시대에 안 맞는 문제 이런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내가 먼저 이런 게 좀 정보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내용은 좀 커트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건 이제 커트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봅니다. 예, 중요한 것만 풀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만 풀어야 되고 그럼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물으면 첫 번째는요. 빈도 기준이에요. 빈도. 빈도란 거는 많이 나왔다. 횟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횟수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 난이도는 내 생각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난이도는 높은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난이도보다는 빈도가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안 맞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았지만 현재 시점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사회 현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기출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201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했어요. 국세청에서 국가에서 수입을 기준 잡았을 때 제일 높은 건 뭐냐 이렇게 물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세, 간접세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하나도 안 맞거든요, 이게. 이런 것이라든가 그다음 제도 변경이 있어요. 대표적인 제도 변경이 지금 이제 공권위 행사 연령에 대한 거죠. 공권 행사 연령이 지금 현재 19세에서 대부분 다 18세로 이동 중이고 하나 빼고 나 지금 이제 18세거든요. 근데 이런 거 어때요? 시대에 따라 다르겁니다.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하고 안 맞을 수 있겠죠. 이런 문제를 필터링 좀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산의 때 주기에 대한 일정표 이런 거는 그다음에 이제 한 3번 정도 바뀌었어요. 정부 조직도 조직 이름 자체가 바뀐 게 서너 번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 교정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 갖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문항 분석은요. 이거 간단하게만 하고 갈게요. 간단히 이제 문항 분석하면은 어 이런 이제 교재는 그 두 번째 페이지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2022년도 경향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편집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90도 이렇게 턴했어요. 90도 이렇게 턴해 갖고 이렇게 단원별로 쭉 이렇게 다시 재배열 했거든요. 재배열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1편에 대한 비중이 문항이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다르게 나온 이유는 시험마다 횟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연 3회 정도 실시된 게 기본 패턴이었거든요. 연 3회란 게 국지서입니다. 국지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렇게 세 가지, 국지서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치다가 이제 2020년부터는
서울시하고 지방시 통폐합되거든요. 통폐합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2번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5번 나오는 경우 하나 있는데요. 이 2017년도. 2017년도는 소위 이제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시점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연 2번 시험 쳐갖고 추가 시험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는 게 4월, 6월 달이잖아요. 4월, 6월 달인데 이때 시험 치고 나서 11월인가 12월인가요? 추가 시험 한 번 더 시험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별로 좋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공무원 더 뽑는다?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 야, 매우 기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늘 시험 치는 어떤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좀 바꿔 치니까 혼선만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좋지 못해서 어쨌거나 이때 이제 추가 시험이 있어갖고 횟수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5회 시험 치고요. 그래서 이 전체 봤을 때 1편 비중이 16% 정도니까요. 16%면 우리가 이제 통상 3문제 조금 넘겠지, 그죠? 그러니까 한 3점? 뭐 한 3문제 정도 볼게요. 그다음 2편이 18.6이니까 이건 3문제는 아니고 4문제보다는 좀 적고 3.5문제? 이 정도? 그다음에 3편 조직론이 17종 역시 뭐 비슷하네, 그죠? 3.5문제 이 정도 보고 인사도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재무행정이 3문제 조금 안 되겠네요. 2.5문제. 그다음에 환류가 한 문제 조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행정 이제 2문제인데 이건 국가직 지방직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패턴이 뭐 이 참고 사항이지 이게 뭐 절대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 올해죠. 2022년도에 어떻게 출제됐나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 2022년도 국가직 9급의 경우에는 전체를 본다면 이제 1편 3문제, 2편 5문제, 2편 좀 많이 나왔다, 그죠? 보면 알 수 있죠. 이 정책학이 좀 많이 나왔구나. 그 다음에 3편 뭐 비슷한데 조금 적게 나왔고, 인사행정은 약간 더 나온 편이고, 재무는 그냥 보통 평균적이고, 환류는 어차피 큰 차이 없고, 그래서 2022년도 국가직을 기준 잡았을 때는 이 정책학 파트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그보다는 있잖아요. 난이도와 출제 패턴에 대한 문제예요. 이 부분인데 난이도를 보면은 상 2개, 중 8개. 물론 이건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니까 그 상중하의 개념을 어떻게 볼까라는 거는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인데 학생들이 통계에 의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시험 치고 나면은 뭐 대형 사이트 몇 군데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난 뭐 쳤어 뭐 쳤어 뭐 찍었어 이렇게 올리면은 통계를 바탕에 갖고 정답률 몇 퍼센트 이렇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뭐 그런 그 사이트는 몇 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공도 있고 뭐 해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 문제가 어려워도 정답은 있잖아요. 어려워도 맞춘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어려운데 답을 맞췄어요. 그럼 이거 쉬운 문제인가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이런 거 이제 판단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답은 쉽게 나온 게 있어요. 왜냐면 누구나 봐도 눈치를 채요, 이게. 분명히 얘가 이상해. 근데 왜라고 설명 아무도 못해. 진짜 난이도 어려워. 그렇지만은 답은 맞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올 때 어때요? 쉬운 문제 분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난 그런 거는 믿지 않아, 이게.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몇 퍼센트 맞췄다. 난 그거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잡는 거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 범위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정상적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나는 그런 기준 잡습니다. 그러니까 상중하위 개념을 몇 명이 몇 퍼센트 맞췄다 이걸 기준 잡지는 않아요. 보통 이게 통계적 나오면은 한 50%보다 이하로 정답률이 나오면은 난이도 높은 문제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건 뭐 그게 뭐 통계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는 난이도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좀 소위 말하는 지역적 문제 아니면요 우리가 교재에서 평소 다루지 못했던 분야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기준을 잡아요. 그러면은 국가직 문제는 그냥 무난한 시험입니다. 이 정도면은 아주 무난한 시험이에요.
난이도도 상위 2개면 이거는 당연히 이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건 무난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이 지방직 문제는 조금 좀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방직은 총론 2개, 정치학 4문제, 뭐 패턴 비슷해요. 이건 조직이 조금 더 나와서 5문제, 조금 더 나왔죠, 그죠? 인사, 재무, 화두, 나머지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직과 지방직은 정책과 조직이 약간 위치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어차피 요 빼고 나머지는 큰 차이 안 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난이도를 기준 봤을 때 난이도가 상급에 속한 게 4문제 정도 엎어진댔어. 이 말은 지방직 문제 좀 어려웠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좀 더 어려웠다. 그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은 우리가 좀 바람직해요. 왜냐면은 난이도가 좀 올라가야 변별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변별력이란 건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변별력이라는 측면에서 난이도가 상중이 좀 어느 정도 높아진다는 게 좋아요. 근데 하가 많은 건 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 이게. 근데 하가 많으면은 차이가 없어져요. 비슷비슷해져요. 그래서 보통은 중급 정도에서 많이 들어간 게 사실은 바람직해요. 어쨌든 이 국가직보다 지방직은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인 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두 시험 다 법령 문제가 이렇게 보통 한두 개는 다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게 하고 법령에서 난이도 조정한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거 이제 그냥 참고로 한번 봐두십시오. 참고로 보고 어차피 뭐 통계표 옆에 놓고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냥 뭐 그러려니 이렇게 한번 보고 말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절대 기준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분포도 잠깐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이 목차는 이런 교재 있습니다. 교재 있는데 이게 지난번 이제 100개의 주제 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그냥 100개 패턴을 그냥 유지하려고 합니다만은 이건 나중에 보고 조금 그러니까 이게 왜 잘게 쪼갰냐면은 뭐 100개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이제 한 80 몇 개 하다 보니까 그냥 100개 하자 이렇게 해서 쪼갠 거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의 어떤 모듈화된 단위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파트를 잘 알고 어떤 걸 잘 알지 못하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재의 특성에 대한 것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또는 시장 실패 원인이나 정부 실패 원인을 이게 좀 헷갈린다 이렇게 해서 그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잘게 조금에 물어서 내가 학습할 때 내가 좀 보강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시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언탑 파트를 좀 강화시켜 갖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편이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 호불호가 달라요. 여러분도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은 고대에서 강한 사람이 있고 근대에서 강한 사람도 있거든요. 놀랍게도 독립군 투사의 역사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사람은 누구나 싫어하는 게 그 독립군 아닙니까? 누나 독립군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뭐 북로 군정선하고 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머리가 막 치근치근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근데 또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또 미친 듯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행정학은 편제마다 너무 달라요, 성격이. 그래서 재무행정은 특히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아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집어 갖고 체크해 놓으세요. 체크해 놓고 그 부분을 현재 공부를 하거나 또는 못 하거나 하여튼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이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보면 빠진 부분 없이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이번 과정에서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요 테마별로 어떻게 정리를 좀 하십시오. 정리해 갖고 정리가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이렇게 좀 골라 갖고 만약에 안 되면 어때요? 그럼 다음에 하면 됩니다. 1월 달, 2월 달 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을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테마가 예를 들어서 오늘 공부할 테마가 1편이니까 한 12개 정도에서 한 15개 정도 이 테마는 오늘 나갈 생각이거든요. 그 오늘 테마가 이제 한 15개, 14개 이 정도 나갈 생각입니다. 그 정도 나가면요. 14개 테마를 읽으면 쪼개 봤을 때 이 파트에서 정리가 필요한 파트가 있을 겁니다. 해보면요.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해 나가시고 정리 안 되는 파트는 그냥 가시고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이렇게 매듭을 만드세요.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좀 학습의 부분 좀 이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요. 뭐 어디에 중요하냐라는 거는
뒤에 보면은 다시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5페이지부터 이제 1편입니다. 1편 보면 5페이지부터 이제 표시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가의 변천, 정부 간, 이거 이제 거의 뭐 반복적 나온 파트예요, 이거는. 그래서 테마 유닛 1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반복적 나온 파트고요. 그 다음에 쭉 가면은 이제 역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는 가장 고전적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논의한 사항들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재해나 민영화, 규제론 다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이 2장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 싹 다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의외로 행정 이념도 많이 나옵니다. 행정 이념도 이게 본질적 수단적 같이 나눠서 그렇지 사실은 어때? 두 개 합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온 파트거든요. 그래서 행정 이념이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봐야 돼요. 그리고 행정 이론 사이드 가면은 이건 약간 선별적으로 좀 즐겨 나온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즐겨 나온 파트가 신공공관리, 이건 전통적인 거고, 또 이제 신공공 서비스라든지 사회적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고요. 신제도주의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돼요. 난이도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해야 돼요. 이게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다 보면은 하지 못한 영역이 나와, 이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려워도 또 문제의 답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 별개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기술입니다. 테크닉,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기술적으로 넘어가야 돼요. 기술적으로 넘어가고 테크닉으로 넘어가야 돼요. 전공법으로 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거는. 그런 거 어때요? 문제의 지문을 시작한 걸 찾으면 돼요. 그게 어떻게 찾는다? 많이 풀면 나옵니다, 이제부터.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이제 바로 좀 문행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부터 바로 좀 들어갈게요. 자, 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거 문제를 기출 문제는요. 가능하면은 기출 문제는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 지금 440문제였잖아요. 440문제였으니까 440문제면은 한 번 나갈 때 약 한 50문제에서 60문제가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8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하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5파에서 55문제 나가야 돼요. 이게 통계적으로는 하루에 55문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한 시간에 적어도 한 서너 문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50문제는 풀어오시라는 얘기예요. 예, 이건 풀어야 됩니다. 풀다가 모르면 어때요? 찍어서도 오세요. 찍어서. 예, 찍는 거는 시험장에 찍는 게 아니라 미리 찍어야 돼요. 평소에 잘 찍어야지 시험장에 잘 찍지. 어느 날 찍는 실력이 늘지는 않아요. 절대로. 찍는 것도 평소에 연습해야 돼요. 평소에 그래서 잘 이제 연필 굴림 방법을 잘 개발하세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답이 될지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실력입니다. 공무원을 뽑을 때 그죠? 뭐 영어 점수가 얼마나 더 높고 행정 점수가 얼마나 더 높고 그게 인사권자 입장에서 뭐 중요하겠습니까? 솔직히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1.2점 뭐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하지만은 인사권자 입장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일처리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일머리 있는 사람. 일머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요령이 있어야 돼요. 요령이.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 임용이 우리처럼 있잖아요. 뭐 특히 객관식 점수 몇 점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그게 아니고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 그죠? 실질적으로 보면 일 잘하는 사람 뽑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공무원 오래 버틸 사람. 중간에 도망가지 않은 사람. 이걸 우리는 좋은 말로 공직관이라 부르는 거죠. 공직관 뚜렷한 사람.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는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실력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실력 여부보다는 더 중요한 게 어때요? 왜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답일 수밖에 없다는 걸 빨리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연습입니다. 연습이에요. 그래서 연습부터 하고요. 내가 평소 이런 수업하고는 패턴이 다른 겁니다. 이런 수업은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요령 이런 거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전국법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문제풀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오후에 이 지문 정리 특강이 있거든요. 지문 정리 특강 사실은 요 패턴하고 조금 다른 듯 비슷한 듯 그래요.
그거는 좀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어갖고 기출문제를 한 16년, 17년 정도 해서 핵심 지문만 뽑아갖고 OX 지문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두 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격은 어차피 기출을 아작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자, 1번부터 바로 좀 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2022년 올해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올해 시험 쳤던 사람들은 이게 약간 추억이 깃들 수 있어요. 추억이 깃들어갖고 이렇게 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왜 그걸 못 맞췄을까? 뭐 이런 부분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지나간 과거는 과거인 거고 이제 미래를 향해 가야죠. 자, 여기 보면은 윌슨의 규정치로는 4가지 규제정치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제정치 이론은 윌슨의 4가지 이론은 일단 4가지 자체가 분류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규제의 편익과 보통 비용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집중과 분산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모양으로 설명한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부분인데 위치가 이게 바뀌어서 또 나온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든 자기 스타일로 공부하세요. 이거는 자기 스타일. 물론 뭐 지금 시점에 바꿔도 돼요. 스타일 바꿔도 되지만 적어도 2월달, 3월달 넘으면은 이 그림 위치가 바뀌면 그때부터는 혼돈이 와요. 근데 책마다 이 위치가 이렇게 또 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쪽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반대로 해갖고 꼭 이렇게 반대로 있잖아요. 뺐다가게 가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분은 자기가 원자로 얘기하겠지만 난 누가 원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익을 기준 잡았을 때는 집이고 분기다 이런 식으로 나는 정리하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 패턴을 좀 가져간다면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서 집이고 분기다. 이거는 용어가 안 잡히면 이거 못 풀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용어의 의미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요. 이게 뭐 요즘 이 BTS가 있잖아요. BTS가 무슨 약자입니까? 묻는 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BTS가 무슨 약자입니까? 난 몰라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거 서로 다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도 이거 갖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뭐 무슨 약자야? 뭐 그냥 그래 불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래 불러요. 그런 게 많거든요. 이익 집단이나 고객의 정치나 기업가의 정치나 다수의 정치는 의미는 있어요. 왜 이런 말을 쓴지 의미는 있지만 그 의미를 해석한다 해도 우리가 정확한 답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세요. 이거는 기억하시고 자 이익 집단 다수의 정치 이게 이 크로스는 쉬운 크로스예요. 항상 이쪽입니다. 이쪽인데요. 이게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 구조잖아요. 대칭 구조는 다 쉽거든요. 비대칭이 어려워요. 비대칭. 이거는 집 분분이니까 대칭 구조잖아요. 이런 건 쉬운데 이렇게 반대 크로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다수에게,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편익은 집중돼 있고 그럼 다음 나온 거예요. 편익이 집중돼 있고 비용은 분산돼 있고 이게 이제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분산이구나. 비용이 분산, 편익이 집중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고객의 정치잖아요. 그래서 윌슨의 규정치 이론 중에는 제일 쉬운 문제예요. 이게 제일 쉬운 문제니까 이건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건 절대 안 나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거 나오면은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문제 가치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이런 거는 이제 십수년 전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2번이고요. 2번이고 어제 이제 수업 마치고 이제 답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왜냐면 맨날 수업하면서 이게 문제풀이 하면서 있잖아요. 2번 하다가 보면요. 딴 생각하다 휙 지나가고 딴 생각 휙 지나가고 해갖고 아예 휙 지나가도 괜찮게 답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답을 표시했으니까 궁금증이 있잖아.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어와야 됩니다. 문제 안 풀어오면요. 답 다 있네 이래 되잖아요. 문제 풀어야 됩니다.